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시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먼저 실무 화면의 여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죠.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풀이하시면 되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것들만 여기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틀렸고 1개는 맞단 말이죠.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입니다.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하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퉁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 거 100만원, 받을 거 100만원 있으면 줄 거 100만원, 받을 것 100만원 이렇게 기재해야지, 퉁쳐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총액입니다. 총액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액이 아니죠. 그리고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이고요. 유동성 비율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어 있고요. 잉여금 구분 원칙입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본 잉여금이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감자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주,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이 되겠죠.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본 거 있죠.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본 거, 그것이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 가지급금, 가수금 등 미결산 항목은 적절한 계정 과목을 대체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 맞는 것 찾는 거죠.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 것이 아니라 큰 항목이죠. 1번 틀렸네요. 자산과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기재한다. 틀렸죠?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 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틀렸습니다. 말이 거꾸로 되어 있죠.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보기는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의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임은 알고 있는데요. 취득 당시란 말을 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3월 달에 만기가 6개월인 우리가 증권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또는 예금에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5월 달이라 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달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과연 현금성 자산이 맞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었습니까?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개월 수가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통화라든지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 예금 등이 있는데요. 통화 주화라든지 지폐, 그리고 수표,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예금을 말하며 여기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해당 항목으로는 우표, 우표는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로 주로 처리하고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일자 수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표는 발행일이 오늘이 되죠. 선일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현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표를 발행하는데 한 달 뒤 날짜를 한 달 뒤 날짜에 발행한 것으로 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선일자 수표가 되며 이 선일자 수표는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기압 수표, 이 자체가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이죠. 선일자 수표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편환 정서 여기 있죠. 그리고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입니다. 우표, 우표는 소모품이 되겠죠. 소모품, 소모품비. 따라서 정답은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 회계연도의 순이익은 30만원이었다. 2020년 말은 2019년 말에 비하여 매출채권 감소 7만원, 미지급 비용 감소 5만원이 있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020년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현금주의와 그리고 발생주의가 되는데요.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서 원칙 중의 하나로 발생주의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현금주의로 했을 때 3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이 매출채권 감소 7만원, 미지급비용 5만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발생 기준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산은 플러스를 하고 부채는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자산 증가인 경우에는 플러스, 자산 물론 감소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가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 부채가 줄어들 때는 당연히 플러스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당기 순이익이. 따라서 당기 순이익 현금주의에서 30만원인데요. 첫 번째 매출 채권,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되었으면 플러스가 되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죠. 부채가 증가되었으면 마이너스가 되었을 텐데 부채가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5만원. 이거 전체를 계산하면 28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먼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당부채,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가 충당부채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발부채도 있죠.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잠재적인 의무입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우발부채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1번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는 것은 1년 기준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조금 전에 있었죠. 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기준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목적적 합성. 두 번째, 신뢰성. 지금은 이것이 나왔네요.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입니다. 주로 시험에는 보기 4개 중에서 목적적 합성이 아닌 것은,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왕중왕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오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혀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면류관에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때 피 색깔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예피적,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예피적. 저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신뢰성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 예측 가치,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예요. 미래의 재무 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가 예측 가치가 되고요. 피드백 가치는 예측 가치를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되고요. 즉시성이죠.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즉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거, 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제때 제공하는 것이 적시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가 되고요. 검증 가능성,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중립성, 중립적인 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신뢰성을 갖기 위한 필요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저는 신뢰성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 적합성, 즉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거,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피적 하나 있죠. 정답은 4번 피드백 가치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아래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죠. 내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로서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으로 합니다. 그런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을 의미하게 되며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도 수선비,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4개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하나 있단 말이 되겠죠. 첫 번째,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증축 비용, 요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겠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이것도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네요.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요. 철골 보강공사 비용, 이것도 강해지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며, 건물 벽의 부분 도색 비용, 건물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서 건물이 가치가 현격히 상승한다든지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건물의 부분 도색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포인트는 시산표죠. 합계단위 시산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분계와 전계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표를 말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 오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오류도 있죠. 즉 시산표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것만 찾아냅니다. 자, 첫 번째 못 찾는 거,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오류, 당연히 금액은 같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차변과 대변 같은 금액으로 잘못 입력한 오류, 금액이 같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요. 차변과 대변의 자리를 바꿔 입력한 오류, 물론 이중으로 기입한 오류,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예, 1번 맞는 말이 되고, 자, 이것도 제가 풀어서 쭉 왜 되는지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 계정이다. 예, 2번도 맞습니다.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에 남습니다. 따라서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고요. 비용도 손익계산서의 차변이죠. 그래서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잔액은 항상 자산 자리는 차변,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잖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붕괴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죠? 3번은 거래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네요. 4번,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의 오기, 잘못 기입된 것 등을 알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금액이 다른 것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잘못된 것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상계하지 않는다. 자, 자본 계정들. 자, 실무 문제에 아래의 자본 계정들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습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둘 다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반대 계정인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래서 고구마 줄까 감자 줄까요? 물어보면 감자 주세요 라고 말씀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맞습니다. 이익 준비금 아니고요. 감자 차익 맞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아닙니다. 자기 주식 처분익 예 맞습니다. 이것들 다 하면 55만원에 60, 80만원, 90만원이네요. 정답은 2번이며,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을 이렇게 자본 계정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실 때는 어디에서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번,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만원이 고장이 났다. 대한1은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원의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대한2는 폐기의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 구입에 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경우 매물 원가의 금액은,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 비용이 기회비용이 되며,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직업을 구하는데 A라는 직장부터 4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직장은 100만원, B라는 직장은 200만원,
C라는 직장은 300만원, D라는 직장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노동의 강도가 400만원이 강하겠죠. 저는 4번 400만원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했어요. 얼마짜리? 400만원짜리 월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포기를 했겠죠. 이 중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300만원.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값, 포기한 것의 값보다는 포기한 것들의 값 중에서 최대값이라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몰원가, 지금 문제는 매몰원가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교재 2만원을 구입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 3만원에 구입했다면 매몰원가는 2만원이 됩니다. 즉 매몰원가는 실제 과거에 지불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불했던 이 2만원이 매몰원가가 되며 이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것이 매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몰 원가는 과거에 지불한 값입니다. 과거에 얼마가 지불이 되었습니까? 100만원이 지불되었죠. 이것이 바로 매몰 원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잘못 설명된 것은 제조 간접비 배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이며 장점으로는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으로는 가장 정확한 원가가 구해지고 단점으로는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계 배분법이죠.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더하기 부분 중용 정도가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을 먼저 하고 상호 배분법을 나중에 하는 방법과 상호 배분법을 먼저 하고 직접 배분법을 나중에 했을 때의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접 배분법입니다.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즉 용역 간의 관계는 무시하겠단 말입니다.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원가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분 원가부터 하위의 보조 부분 및 제조 부분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상호 배분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단일 배분열법,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각각 다르니까 단일이 아니죠. 이중 배분율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해당하는가? 자, 이거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제공품 사용 유무입니다.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이 사용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기초제공품이 사용이 되죠.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만약에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결과는 평균법과 동일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환산량이 동일한 경우란 말은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제공품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나, 평균법으로 하나, 그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발생원가가 총액이 일정한 것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조업도의 변동이란 말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과 관계없단 말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발생 총액이 일정한 것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비에 대한 말이 되겠죠.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총액이 항상 일정한 것은 고정비입니다. 자, 고정비 한번 볼게요. 많이 생산하든지 적게 생산하든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가 고정비가 되고,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원가, 변동비가 되며,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가 되겠죠.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는 둘 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데요. 준변동비는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 요소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이 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죠.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로 되면 일정 부분만큼은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준변동비가 되고요. 준고정비는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고정비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항상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아예 생산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산하지 않으면 0이 되는 거. 준변동비는 이런 그림, 여기서 아예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들고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드는 거. 그리고 준고정비는 계단 원가라고도 하죠. 이렇게 일정 부분까지는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비를 찾는 거죠. 고정비를 찾는 거죠. 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니까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비용 많이 하면 많이 들고 작게 하면 작게 들고 변동비 정도 되겠네요. 기계 사용에 대한 전력비용, 전력비는 이렇게 고정비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번은 준변동비에 해당되겠습니다. 3번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화재 보험료는 동일하죠. 고정비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제품 생산에 대한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이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지 않고, 그리고 조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총액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4번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고정비네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1번 맞죠? 우리가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번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세액을, 이거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정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왜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조기 환급해 줄까요? 하는 이유는 사업 설비를 투자를 촉진해서 투자를 촉진해 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신설을 한다든지 새로 설비를 취득을 한다든지 확장 또는 정축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부가세를 일찍 환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 맞는 말이 되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경우, 자,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겠죠.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는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으로 오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직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되고요.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될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 선적일 또는 기적일, 예, 맞네요. 두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니죠.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꺼낼 때, 그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현금을 투입한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낼 때, 그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맞습니다. 폐발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에 내가 내한테 판 거로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현금을 끄집어낼 때, 인출할 때, 그때 팔린 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한 설명으로 틀린 문제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볼게요. 포인트는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자, 영세율은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고요. 수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 역진성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 부담은 잘 버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작게 내는 것이 세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는 일률적입니다. 누구나 10%죠. 그래서 이 역진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왜? 수입이 작은 사람의 1,000원과 수입이 많은 사람의 1,000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만원에 대한 개념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있어서의 만원의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만원의 개념, 똑같은 만원이지만 다르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수입이 경제 규모가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을 역진성이라 그러는데요. 면세를 하게 되면 그 역진성이 완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면세 정도,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즉
팔면서 부가세 안 받고 사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를 공제해 준다고 완전 면세. 그런데 불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면세의 경우는 팔면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구입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 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불완전 면세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 면세는 팔면서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사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금 공제를 해줘요. 그런 반면에 면세는 팔면서 부가세 안 받는 것은 똑같지만 사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는 거. 사업자 여부, 영세율은 사업자가 맞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행 의무 여부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이행 의무를 가지지만 면세는 이행 의무 불필요입니다. 다만 협조 의무는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발급받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이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15번이네요.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죠. 영세율은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수출인 경우는 발급 의무가 없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항상이란 말이 틀렸네요.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이어야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내입니다.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요. 93회, 92회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 필기의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A4지가 무지 많이 듭니다. 다만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전산회계 1급은 93회에서 87회까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드릴 수 없게 돼 있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86회부터는 없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회부터 87회 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런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